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2박 3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정읍의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정세균 전 총리의 고향인 진화를 찾아서 민심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내일로 다가온 선대위 출범을 준비합니다. 1호 공약 발표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나눠봅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뉴스 처음에 머릿속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읍시장에 방문한 모습 함께 보셨는데 보셨죠? 들어오기 전에. 근데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또 그리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군사 정권이 안 되듯 검찰 정권도 결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어쨌든 전북 지역의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간 것인데 연속 2주째 이 호남 지역 방문한 것 이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먼저 짚어볼까요? 예. 상당 부분 이미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 여론조사의 지지율 보면 좀 변동이 있었어요. 상당 부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힘입어서 두 자릿수의 이상의 격차를 보였지만은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초박빙으로 나오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역전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4박 5일 예. 그리고 이제 전북 2박 3일 하면 이제 6박 8일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호남에 쏟아 넣는 예. 그런 상황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렇게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런 이재명 후보의 호남 민심 잡기 행보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상당 부분 좀 결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전북 일정에 함께 동행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 등판할 것으로 보는데 등판한다면은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지지율이 호남이 결집할 것으로 보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역대 대선에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부분 다 9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자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호남 민심은 이재명 후보로 결집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네. 합니다. 네. 배종훈 교수께서는 일단 전북 지역 또 호남 지역의 방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보셨는데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인전 뭐 접전을 보이고 있는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역대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최근 대선에서 90% 이상 다 득표를 했어요. 예. 현재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득표하고 있는 지지율이 대강 60% 중반대, 높은 거는 70% 초반까지 가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전략이 집토끼 집중 전략인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에 따라서 호남에서의 불가피 지지율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2주 연속 메타버스를 통해서 호남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호남에서는 뭐 숙명적으로 어찌 됐건 이런 행보가 지지율 결집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 향후로 갈수록 뭐 어쨌든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결집이 될 거다. 다만 문제는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가 하겠습니다만은 뭐 현재 있는 경선에 대한 후유증이나 아니면 예. 중도층에 대한 접근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집토끼 잡기에 집중을 하려면 더더욱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을 함께했던 후보들과의 원팀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전 총리와는 뭔가 동행 행보를 보였는데 전남을 찾았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엔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등판을 할지 또 정말 진정한 원팀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결국 등판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것이다.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이미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동행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은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겠고요. 두 예. 번째로는 지금 이제 초박빙의 그런 경선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1대1 대결 구도로 가면 51대 49. 대선 본선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그 패배의 책임에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등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경선에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선대 출범식에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천명을 했거든요. 그 최근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내가 지금 안 돕고 있는 건 아니다. 이미 내가 돕고 있다. 그리고 내 책임 역할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에게 물어봤어요. 예. 돕느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돕는다. 그러면 언제 돕느냐? 아무리 늦어도 신년에는 등판할 것이다. 신년에는 신년에. 늦어도.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올 12월 안에 아니면 내년 1월에는 틀림없이 본인이 등판해서 예.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광주 전남 지역을 예. 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배 교수의 휴민트에 따르면 어쨌든 저희가 1월 중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배 교수 말처럼 박 전 대표님 보실 때도 지금 뭐 박빙의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합류가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궁금하단 말이죠. 하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어젠가 일단 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이제 공식적으로 수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고문이 되시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폐쇄가 됐잖아요. 예. 그 폐쇄가 된 저변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뚫고 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 안에는 친문 강성층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전한 아직 반발. 예. 또 하나는 이낙연 고문을 두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플랜 B에 대한 불씨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씨들이 좀 가라앉아서 이낙연 고문에 대한 지지층들이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소위 말하는 뭐 대장동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아서 이재명 후보로 오롯이 대선을 민주당이 결집해서 치러야 된다는 지지층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이낙연 고문하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듯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제주 쪽 가서 독자 행보를 하시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도 이제 막걸리 회동을 하신다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이낙연 후보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잦아들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류는 하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시간은 조금 더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가라앉고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배 교수님 휴민트를 통해서 이제 1월 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연말 1월 초 뭐 1월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아마 이낙연 고문도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타시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호남 메타버스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 호남 내 전북 지역의 소외론, 전북 소외론을 좀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을 자극을 했고요. 또 어린 시와 어려웠던 가정 환경 그리고 불행했던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감정에 좀 호소한 전략을 폈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식의 어떤 진솔 화법 이게 이제 가족 리스크를 좀 털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뭐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모, 아내 때문에 처가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회피하면은 뭐 회피할수록 더 문제가 되니까 결국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가족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들 다 화전면 출신이다. 그리고 뭐 서울에 올라와서 청소부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뭐 심지어 화장실 지키면서 10원, 20원 받았다. 그리고 형님 같은 경우는 뭐 탄광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다리 결국은 왼쪽 다리까지 다 절단했고 또 뭐 여동생은 야쿠르트 행상하다가 결국 숨지고 뭐 이런 굉장히 처참한 가족사를 다 털어놨거든요. 이걸 제가 보면서 뭐가 연상이 났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내가 뭐 좌익운동했던 장인어른의 그런 전력을 문제 삼아서 계속 문제 제기하냐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정면 대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가족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니까 본인이 정면 돌파 아닌가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친형 관련해서는 뭐 강제 입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수 욕설 문제도 있었고 그 배경과 관련해서 본인의 가족이 이렇게 좀 굉장히 미천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형님이 여러 가지 이권 청탁을 하니까 그걸 통제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면서 이제 정면 대응을 했는데 이걸 접한 과연 국민들,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토로를 한다면은 오히려 아하 그런 가족 배경이 있었고 또 그런 선상에서 뭐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또 친형 뭐 논란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라는 뭐 어떤 공감대가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또 결국 본인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귀족대 뭐 서민 이런 구도까지 염두에 둔 그런 공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이재명 후보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는지?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예단할 일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다만 저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의 문제, 가족과 관련한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 그게 비천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본인이 비천한 집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비천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근데 예. 비천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느냐, 과연 그 안에 거짓말은 없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다 어려운 과정에서 일어나서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우리 애들한테 뭐 위인전이라고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 비천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표현하면서 있었던 형수와 관련한 뭐 불미스러운 일, 그다음에 뭐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또 여러 조카와 관련한 것. 근데 조카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도 많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이 진솔하게 정말 접근했느냐 아니면 이 안에 무슨 또 거짓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이 나는 사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의 사진과 윤석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했던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아직도 인식이 무언가 갈라놓고 무언가 어려우면은 우리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이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조동현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또 사진을 또 올려놓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진솔하게 얘기한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심정적으로 진솔했는지 캠프 내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깊은 데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선거 전략인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국민들한테 접근되고 스며들 거라는 데에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니까 먼저 박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결국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을 했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나흘간 잠에 가는가 싶더니 후드티, 커플티 입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봉합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지난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굉장히 많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오다가 최근에는 이 소위 말하는 지도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후보와 대표의 갈등,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 후보와 또 홍준표 전 후보와의 갈등 이런 것들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큰 고비를 이제 넘어갔다. 그동안 영선 후보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뭐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나 정치력 이런 것들이 각각의 주체들이 타협점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내일이죠. 내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큰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저는 뭐 세 가지 단위로 봐야 될까요? 후보가 선출되는 단계, 그다음에 지금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뭐 사실은 이제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되는 이 시기죠. 그다음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한 20여일 전쯤 뭐 이런 단계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중반 선거 국면에서의 상당 부분 리스크를 해소하고 앞으로 이제 순항하는데 큰 모멘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극적인 봉합. 예상했던 수순, 뭐 여러 분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언론의 표현이 봉합이에요. 봉합과 치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봉합이라는 것은 일단 상처를 꿰매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면 다시 골마 터질 수가 있고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상당 부분 그거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은 역시 불안한 요소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총괄선대위원장이 되겠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권력 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김병준과 또 윤석열의 어떤 핵심 측근들, 이른바 윤핵관으로 계속 명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이분들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의 양상이 있는데 지금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계속해서 뭐 원탑이냐 투톱이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 예.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봉합인데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핵심 측근과 그리고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 전 위원장이 복귀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봉합 얘기하셨는데 그 자체가 좀 이제 또 어떤 치유를 가는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몇 가지 주체들과의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해결이 되긴 했지만 예. 각각의 진행은 다 다른 트랙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홍준표 전 후보와의 관계가 서로 다른 트랙으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각각 주체들이 본인들이 갖고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통한 대선에서의 승리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간에서 우려하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봉합이다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이 또 있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대위가 어느 정도 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적 쇄신이나 또 다른 그렇죠. 변화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내 조직을 갖고 그래서 여기에 뭐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고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김영길 위원장들 통해서 각각의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둘러싼 잡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집도끼 잡기를 했는데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앞으로의 지지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앞으로의 지지율이요? 예. 앞으로의 지지율은 뭐 지금처럼 굉장히 팽팽한 박빙의 접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대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양쪽 다 계속해서 제3의 인사 영입에 나설 텐데요. 과연 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 거기에 걸맞는 인물을 영입하느냐 이 영입 경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인사가 영입이 돼가지고 또 거기서 뭐 잡음을 만든다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 말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후보의 말뿐만이 아니라 참모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과연 누가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결정적으로는 지금 부동표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30입니다. 한 40%나 부동층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선택한 후보도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층이 한 60%까지 되기 때문에요. 결국 2030에게 누가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말 리스크 또 인물 영입 경쟁 그리고 정책 경쟁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판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박 전 대변인께서는 초박빙의 어떤 예상하셨던 배 교수의 어떤 예상을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의견이 지금 한 95일 정도 대선이 남았죠. 저는 뭐 서너 번의 출렁거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약진 그다음에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동안 내분 문제 때문에 많이 깎아먹은 상황이었는데 아마 어제 일을 기화로 해서 초기에 다음 주부터 지지율은 다소 조금 벌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은 가장
언제든 전 서너 번의 출렁거림이 있을 거고 윤석열 후보는 전 지금 여권에서 총공세하듯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사법적인 문제 이런 등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거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펼쳐져 나가야 될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친문 지지층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난주에 불거졌습니다마는 조국의 강이라는 것을 놓고 난 선대위 내분 등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계속 출렁거림은 있을 텐데 예. 단순히 초기에는 지금 현재는 전 국민의힘은 일단 호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넘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닥쳐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선 전국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이 두 분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일 만나는데 일단 제3지대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합칠 분위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한적 연대에 불과한 거죠. 제한적 이렇게 연대다. 두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떤 연대를 위한 회동을 한다는 것. 근데 이제 주제도 전혀 달라요. 한쪽은 이제 쌍특검이고 한쪽은 또 뭐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회동을 갖는 것은 네.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중심으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고 네. 존재감이 희박해지면은 결국 1대1 대결 구도, 진영 대결 구도로 가면 왜 나오느냐? 빨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드랍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일 회동을 갖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네.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동상이몽의 회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상당 부분 제한적인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지금 그 두 양대 산맥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좀 해야 어떤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감 찾기 위한 회동, 몸부림 뭐 이렇게 정도. 왜냐하면은 사실은 송구스럽게도 양강 후보가 아니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두 후보가 연대를 한다고 김동연 후보까지 포함해서 세 후보가 연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 후보 내지는 두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선 이후에 뭐 정치적 기반 내지는 각 당이 존재하기 위한 뭐 이념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렇게 노력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연대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대선 과정을 통해서 각자 후보들이 각자의 당이 향후 있어야 될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연대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색깔을 어떻게 그다음에 내 얘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후보들의 주안점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